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를 대신해서 당의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5인회가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핵관 프레임의 재부상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위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3주간의 고심 끝에 내놓은 회심의 인선안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면서 당내 내용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선 선관위에 대한 수사와 엄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해법의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이번 주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가져왔는데 예.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아니 이것도 사실은 네. 별로 커진 이슈가 아닌데 너무 없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실 오인회라는 게 뭐 누군지도 지금 뭐 안 나오고 이영호 의원도 발언 취소하겠다 이랬는데 너무 국민의힘 얘기가 없으니까 네. 그나마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지난주부터 다시 실세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5인의 모임이 있다. 물론 철회하긴 했지만 이 주장이 이어진 다음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설주환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네. 왜 이렇게 확산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저는 뭐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뭐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어느 당이나 각 당에 뭐 실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당 대표와 논의를 주로 하는 예. 그룹은 있을 수밖에는 없죠. 어떤 모든 안건이라든지 당내 모든 어떤 문제를 당의 모든 공론화를 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떤 그 리더 그룹에서 이 부분을 안건을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건 당연한 저는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앵커께서도 최근에 뉴스 보시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무슨 발언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하고는 있죠. 예,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예.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무슨 진짜 이렇게 뭐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인지 뭐 다들 장해찬 청년 최고의 어떤 뭐 민주당을 향한 공격성 발언 항상 뭐 그냥 민주당 공격만 해요. 예, 보통 보면. 뭐 그러고 뭐 그런 내용 외에는 진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최고위가 허약한 기구인가. 어찌 보면 당의 가장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호 의원의 이런 내용들이 뭐 실세 그룹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저도 뭐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진짜 가장 문제는 이 5인회라든지 뭐 3인회든지 몇 인회 이건 간에 그 안에 김기현 대표가 안 끼어 있으면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 그랬죠. 네, 기사화 됐는데. 아니 제 거 너무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나요? 나눠 쓰고 하시죠. 갖다 써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김기현 네. 대표를 제외하더라도 보면 이철규 사무총장, 음. 뭐 박대출 정책위 의장, 여의도 연구원장, 그렇죠. 뭐 이런 거론이 돼요? 이게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때 이용호 의원이 그 전체적인 대처가 너무 이상했어요. 예. 언급결에 실수로 한 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5인회를 어떻게 실수로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게다가 그게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용호 의원한테 최고위원 왜 안 나가냐, 뭐 할 생각 없냐 예, 이런 맞아요. 얘기하니까 뭐 실세 따로 있다. 의도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게 막 엄청 불이 붙으니까 철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되게 비선실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사무총장, 뭐 부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뭐 이런 사람들 전략회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회의를 얘기하는 거였다 이랬으면 깔끔한데 예.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내가 아닌 5인회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요. 뭐 예. 부총장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튼 요약하자면은 이게 뭔가 실세 그룹이 있다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낸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내 실세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나서지 마라. 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음.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인 초선의 박성민 의원인가요? 뭐 이렇게 다시 좀 당내에서 어떤 신윤핵관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혹시 비선에서 당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혹은 네.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더해서 뭐 혹시 도사나 법사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또 민주당에서 내심 바라는 거 아닌지 이제는 무속 프레임은 좀 더 이상 가져가기에는 예. 민주당으로서는 또 너무 사골 프레임이다라고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신윤핵관이 아니라 찐윤핵관이다. 아, 원래 네. 윤핵관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비서실장을 박성민 의원이 역임을 했었거든요. 예. 당시에도 이준석 당대표가 왜 박성민 의원을 청구를 받은 거죠. 추천을 받은 게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와 상당히 친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통을 위해서 박성민 의원을 비서실장에 오히려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라든지 뭐 이제 대선 대통령과 어떠한 소통을 위해서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둔 게 박성민 의원이었거든요. 비서실장직을 그만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찐 윤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원래 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사 시절과 본인이 울산 남구청장 시절부터 상당히 좀 친분 관계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우리가 이 뭐 5인에 거론되는 대부분의 저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대신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진득하게 약간 일하는 스타일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좋아하는 건 아닌가.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철규 예. 사무총장이라든지 박성민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박수영,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 막 언론에 막 튀지는 않는데 대부분 보면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인사 스타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분명하게 저도 뭐 여기에 뭐 이철규 사무총장과 뭐 가까운 분들하고도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중요한 논의라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당과의 어떤 그 연결고리를 상당히 하시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사실은 결국 이런 5인의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이 국민의힘에 이슈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럴듯하거든요. 그렇죠. 예, 최고위원회 뭐 하는 거야? 당대표가 진짜 힘이 있는 거야. 대통령실이 다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 김기현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5인 회의에 김기현 대표가 끼어만 있어도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했던 것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도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악재 덕분에 그나마 이제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에 대한 제대로의 드립이나 메시지 능력이나 이런 걸 보여줬냐 하면은 사실은 뭐 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결국 대통령과 직거래하면서 당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공천 시즌이 됐을 때 사람들이 누구한테 부탁하러 가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당내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자기의 이제 존재감을 대통령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상 이런 논란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예. 저는 되게 그 그 위원장 협의회 그 저번에 국민의힘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에서 가장 뜬금없었던 게 뭐 뜬금없었던 것은 아닌데 검사 공천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 화두에 던졌어요. 예. 물론 질문이 나왔죠.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서는 내년 공천이 정말 중요한데 제일 지금 마음 급한 이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볼드모트 같은 거예요. 예. 함부로 예치지를 못하는 건데 어. 이거 설마 이루어질까?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의 상당히 예. 존재거든요. 실체가 없긴 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과연 저게 조율된 얘기일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립서비스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은 과연 그 용산이라든지 예. 아니면 진짜 당내 어떤 이 논의를 하는 그룹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저 검사 공천 없을 것이다. 시스템 공천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그냥 '아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하구나.'라고 밖에 들리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게 과연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 뭐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에게 그게 정말 그 와닿는 얘기였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철규 의원도 최근에 나와서 뭐 검사 네. 공천 그런 거 없다 막 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막 검사들 수십 명을 막 대거 투입하고 이런 건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검사 출신의 공천이 전혀 없을 거냐면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뭔가 이제 이미 정치권에 들어온 분들은 이 사람은 검사라서가 아니고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 가 계시는 분들도 이건 검사를 바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행정관 비서관 출신인데 이걸 검사 공천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비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제 생각에는 아주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는 총선이 그래도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찌 됐든 뭔가 좀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대통령실에 있다,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이미 언급되는 사람들 말고는 네. 대거 검사들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당협위원장들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던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인제 검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도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검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검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검사들은 '아 왜 그 검사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지? 아 검사가 기본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말귀도 잘 알아먹고 예. 예.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의중이라든지 의도를 잘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검사들은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이렇게 착 이렇게 뭐가 하면 탁탁탁탁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할 사람이 누구야? 그 내가 예전에 같이 일해 봤던 검사들이 그걸 제일 잘할 거야. 라는 인식이 있어요, 검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검사 뭐 공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어서만은 아니겠지만 다른 뭐 여러 가지 역할도 해서 그렇겠지만은 저는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게 뭐 검사 공천 없습니다. 이런 얘기 좀 공허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룰을 밝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은 몇 프로 이상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전략 공천은 우리 열세 지역이나 경합 지역에만 하겠다. 뭐 네. 아니면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TK는 전략 공천 안 하겠다라든지 뭔가 룰을 밝히고 검사가 아니라 검사 할아버지가 와도 공정하게 그냥 경선하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런 명확한 룰을 밝히지는 않고 내지는 민주당은 어찌 됐든 시작은 했잖아요. 그 네. 룰을 정하는 네. 거. 국민의힘은 아직 룰을 정하는 단계를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검사 공천 그런 거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면 이게 별로 좀 딱 이렇게 뭔가 잡히지 않는다는 예. 거죠. 그래서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립을 쥐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천 룰 정하겠다. 물론 용산의 얘기도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거 키를 잡고 가는 거는 나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조용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도 당무감사 좀 시작을 하면서 저강특위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총선의 후보들,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제 확정을 하겠다라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이게 더 좀 걱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무감사하고 조직 강화, 그러니까 당무강사는 자르는 거고 예. 조직 강화 특위, 조강특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넣는 사람 거죠. 채워 넣는 거잖아요. 그럼 자를 때랑 채워 넣을 때랑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총선이랑 쭉 이어지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결국 공천이라고 하는 피니시 라인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라는 게 나름 이게 뭔가 스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그냥 당무감사에서 자를 거야 일단. 그러면 채워 넣는 것도 그냥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채워 넣을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그대로 공천 받는 건지 뭐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획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하면은 또 뭐 친한 사람 뭐 아니면은 권력에 가까운 사람 뭐 윤핵관 뭐 사천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개시하기 전에 먼저 룰과 테마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일단은 그냥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 못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논란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용호 의원도
그냥 오인에 뱉었다가 예. 그냥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로 주워 담았거든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에는 당에서의 전체적인 기조는 조용하고 있다. 이거 예. 여기서 뭐 불거져가 하면 무슨 무건수행 느낌이죠. 예, 진짜 예. 고개를 쳐드는 순간 뿅망치가 날라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두더지 게임 같은 건데 저는 지금 딱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 말 실수하면 공천 날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다들 그냥 입 다물고 계시거든요. 참 어찌 보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당, 민주정당으로서 과연 합당한 정당인가? 예. 지금은 어찌 보면 너무 오히려 군사 독재 시절보다 오히려 더 그런 스스로 자제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군사 독재 때보다 자세하지는 않겠죠 설마. 예. 근데 이게 약간 중간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긴장감 없이 김재원, 태용호 이런 분들처럼 막 말을 막 해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너무 이게 뭐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문제고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을 지켜야 되는데 현재는 무게추가 좀 조용히 있자라는 쪽에 가 있는 거는 맞고요. 근데 뭐 그러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지역이나 다지자. 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좀 어찌 보면 국민의힘 정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시기에 돌입을 한 그러니까 거죠. 지금 민주당이 아주 신났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 연일 팡팡 터지잖아요. 맞죠. 진짜. 그러니까 어지간한 얘기해도 뉴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상황. 국민의힘이. 예.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민주당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혁신의 첫 스텝도 꼬인 민주당. 뭐 이례경 파장 일파만파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조용히 있다면 민주당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지금.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진짜 악재가 겹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다가 오히려 이게 또 자초되는 상황이 와서 오히려 더 당이 분란으로 가는 상황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네. 형국인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 있어야 돼요. 외부적인 요소, 국민의힘에서 악재가 터진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만 민주당이 지금의 어떤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뭐 스스로 한번 이런 것을 파헤쳐 보고자 혁신위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었지만은 처음부터 이게 혁신위원장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혁신위가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누가 또 오려고 할까?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쉽지 않은 앞으로도 지금 여름까지도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혁신위원장이면 사실 모두가 다 주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그 정치부 기자들도 이례경 네. 뭐 혁신위원장 이렇게 네네. 딱 뜨니까 이례경은 다 찾아봤어요. 누군지. 저는 네.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예. 근데 네. 어떻게 이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의 저는 실책이다 생각해요. 물론 뭐 본인도 본인이 이제 당의 수장으로서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듯이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스크린을 댔었어야 되거든요. 뭐 그걸 너무나 쉬운 건데도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무능한 거고요. 예. 아니면 그걸 알고서도 강행한 거라면 그건 오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저는 좀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제일 처음에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또 말이 많이 나올까 봐 어떤 보안을 유지하려는 입장이 더 셌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뭐 최고위원들도 그 전날 저녁 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에서 굉장히 일부 소수만 알고 이것이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딱 들었을 때 그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들어오는 순간 누구?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누구 했을 때까지만 좋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인제 이력이라든지 프로필이 나오고 이분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는 게 이게 검증이 됐었을 때 누구나 긍정할 수 있고 '아 맞다. 참 잘 찾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이름 발표하자마자 뭐 1시간 안에 기자들은 다 특히나 가장 쉬운 SNS를 보고 그 글들에 대한 나온 네, 걸 바로 검증이 검증하죠. 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1차적인 검증도 통과하지를 못하는 인물을
저는 청구했다는 입장에서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당들이 왜 이렇게 1인 회사처럼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지?라는 거 참 아쉬움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든 저희 국민의힘이든 정치권에서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1시간 내에 일을 시킬 수 있고 뭔가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사실 보좌진까지 합치면 몇 천 명 수준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근데 보면 아까 우리 뭐 국민의힘의 5인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 소규모의 이 뭔가 그룹 안에서 일을 하려다가 사실 그르쳐요. 예. 뭐 보안 문제다, 뭐다 얘기는 하지만 아니 조직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직이 보안이 유지가 안 되고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 조직의 수장이 조직 관리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저는 이제는 좀 지겨운 거예요. 그럼 이것도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몇 명 팀 꾸려가지고 검증해봐. 아이고 국민의힘에서 공격할 만한 거 아니면 기자분들이 뭔가 문제 제기할 만한 거 한 시간 한 40-50분만 찾아봐라고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정당들이 얼마나 스스로 작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당들이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당원들한테 뭔가 추천하는 절차라도 좀 거치든지.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원래 의원총회에서 쇄신 의총 열어가지고 혁신위로 가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한번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자 그랬던 거고 거기서 의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너무 이게 주먹구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이 행정가 내지는 조직을 운영해 본 하나의 리더로서 조직 관리를 잘한다. 내가 성남시와 경기도를 잘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큰 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보안 유지 아니면 뭐 논란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미리 알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그 내막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혁신위가 아니라 현역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수단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혹시 혁신위를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짙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의 방향을 어떤 당의 통합과 그다음에 내년 개혁 공천을 위한 기구로 쓰려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버렸어요.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 인선을 통해서 본인이 혁신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마음이 조급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당내 역학적으로 보면 친명 그룹이 적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170여 명의 지금 의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친명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30-40명? 아주 넓게 잡아야 한 5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 중간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명, 비명 측이 좀 한 20-30명 정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재명 대표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 내년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다음 대선 후보까지 본인이 대선 당대표가 끝난 뒤로도 한 3년 더 있어야 되거든요. 대권까지. 그러면 대권 후보가 정해지는 것까지는 2년이에요.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버틸 것인가? 자기를 옹호해 주는 친이 그룹이 있어야 되지만 내년 다음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자기가 무사히 갈 수 있고 대선 경선 후보에서도 자기가 대권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도 상당히 그 그룹이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 굳건히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그룹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당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당은 지금 굉장히 뭐 충분히 드러났지만은 뭐 여러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저는 이번 달 말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귀국한 이유가 참 기초가 두목된 게 물론 저는 이낙연 대표가 현실 정치에 바로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 지금 기름이 바닥에 뿌려져 있고 민주당 당사에는 그다음에 지금 이 유전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라이터가 되지는 순간 과연 이것이 폭발을 할까 안 할까 저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당내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로 비춰지면 안 되는데 아마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당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친위 그룹을 만들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꾸린다는 것이 예. 과연 당 내에서나 당 밖에서나 이게 과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 사람을 쓰려다가 남의 사람 혁신이 안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네. 보십시오. 그냥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옅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나 예. 김부겸 전 총리나 다 예. 두 분 다 총리셨네요. 예. 이런 분을 그냥 혁신위원장으로 만약에 불렀다. 그럼 조용히 지나갔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도 폭발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냥 예. 뭐 왔나 보다. 뭐 와서 뭐 또 본인 뭐 나름대로 하시겠지.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람 쪽으로 확 이걸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이게 딱 끊어져 버리니까 반대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튕겨져 나가서 예. 이낙연 대표 쪽이 오히려 주목을 받는 이상한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네. 누가 봐도 중립적인 사람으로 가야 돼요. 음. 그게 안 되면은 진짜로 최악의 경우에 이낙연 등판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낙연 등판론까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찌 됐든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다음번 인선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퇴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밝혔지만은 당 외의 인사를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당 외의 인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 외의 인사는 당내 이런 복잡한 이 형국을 몰라요. 예.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얘기도 안 해주고 또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물어보겠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 혁신하라고 데려왔는데 네. 대표가 데리고 오면 사실 대표님한테 물어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러다가 또 본인이 자기 색깔 내려고 하면 예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당 밖에서 오신 분들은 네. 늘 이게 비슷해요. 네. 처음에는 본인을 발탁해 준 사람이랑 잘 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 혁신도 없고 새로운 그렇죠. 것도 없네 네. 이러다 보면 또 급발진을 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계속 도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는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이제까지 보면 뭐 그렇게 성공했다, 뭐 김상곤 혁신위원이 성공했다. 그 당시에도 평가는 분분했거든요. 예. 혁신 뭐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다행히 123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보다 한 석을 더 얻어가지고 뭐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가 또 반대되는 평가도 상당히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얘기하는 게 당내의 역학 구도를 알아야 돼요. 당내가 그렇게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당이나 정말 이해관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자체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그다음에 혁신이란 것은 뭡니까? 가죽을 벗기고 뼈를 정말 깎는 고통이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해줄 사람이 오히려 그러면 당의 어른이라든지, 저는 아까 정세균 대표라든지 김부겸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 예. 그래 우리 정치 선배고 당을 이만큼 당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오히려 뒤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면 반발하고 튀어나가 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당 외의 인사를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현직 의원들은. 예. 근데 저는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 예. 저는 완전히 반대로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이런 사람 시킬 것 같아요. 어차피 혁신이니까. 어차피 비대위 혁신이니까. 아니고. 예, 네. 혁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혁신이라는 게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음. 그러면 그 맨날 당에 대해서 비판할 것도 많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훈수 두던 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원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들이 혁신안 내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초될 겁니다. 예. 높은 확률로. 음. 그러면은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도 막 너무 이상적인 얘기하고 막 안 맞는 얘기하니까 안 되지 않냐. 그럼 다시 이재명 리더십이라는 게 공고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찌 보면 그냥 아니 대놓고 SNS에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면 어떡합니까? 예. 오히려 지금 이런 요구들이 많을 때 반대파를 앉혀야죠. 근데 아무튼 왜 그런 걸 안 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뭐 네. 박용진 의원, 뭐 이상민 의원 다 좋습니다. 예. 저는 근데 그분들이 혁신위에 오는 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의총에서 차라리 이런 정말 다수가 다 참여하는 의총장에서 그럼 누구를 혁신위원장을 모셨으면 좋겠냐. 한번 진짜 뭐 끝없는 토론, 정말 쉼없이 한번 토론을 해서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콘클라베 방식처럼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선거를 몇 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선거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비판만 하는 건 솔직히 비판은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돼요. 예. 당내 비판이나 이런 거 평론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하면 되니까 의원들은 현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이나 뭐 박영진 의원 저는 당내 소수파 의원들도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물러가라.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얘기하실 수 있죠. 뭐 그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당을 위해서 그러면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직 의원이 하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 제가 뭐 당내 소수파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정치는 일단 '와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음. 싶은 걸 해야지 사실은 국민들이 맞아요. 봤을 때 네, 임팩트가 진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반대파까지 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품이 넓은 사람이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뭐 시그널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지층의 그 어떤 그 생각과 국민의 민심이 조금 다르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어요. 그게 갈라질 때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카드들이 이제 혁신위, 비대위입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위나 비대위는 선출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약간 국민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또 당원들이 다소 별로 좀 안 좋아하시더라도 모시고 올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기회거든요. 특히 지금은 민주당 당원분들도 우리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도 혁신 권한 어느 정도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좋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혁신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분을 당원들이 설령 수박이라고 욕하더라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데 이거를 그냥 애매모호한 카드로 흘려보낸다면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에 뭐 조홍천, 박용진 의원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이것도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한테 이 혁신위원장을 누구에게 할지도 못 주는 그 권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못 주고 있는 이런 여유가 잘 보이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여유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본인에 대한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계속 이게 그 당의 리더십을 흔드는 그룹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취임 1주년이 되는데 네. 참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과연 당대표로서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 온 것일까라는 아마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대표 1년 동안 뭘 했을 것인가라는 것도 해 보면 딱히 막 떠오르는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조바심을 저는 냈고 아마 이번 혁신위를 어찌 보면 남은 당대표 임기 마지막 내년 총선까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을 혁신해 갈 수 있는 어떠한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혁신위가 이렇게 처음에 자초가 되면서 이제 뭐 누가 오더라도 정말 그 방금 천 변호사님 얘기처럼 '와 정말 그 정도야?' 이럴 정도의 충격적인 어떠한 정말 쇼크적인 인사가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당내에서도 찾아보면 참 우리 당의 그 많은 의원들 많죠. 정말 똑똑하신 예. 분들도 예. 많고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탄희 의원 정도면 좋지 않을까?" 예. 젊고 혁신적이고 뭐 아직까지는 좀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구나 이탄희 의원 하면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뭔가 좀 하려고 노력하는 예. 의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젊은 소장 그룹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맡겨도 참 좋지 않을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탄희 혁신위는 제가 두려워서도 있지만 제가 이탄희 의원과 100분간 토론을 같이 한 입장에서 네. 그거 하면 안 되는 카드예요. 아 그래요? 그 이탄희라는 정치인을 망가뜨립니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잘 되려면은 민주당이 위기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아까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누가 와도 쉽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 게 그런 위기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윤석열 정부도 뭐 좀 있고 뭐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 봐도 해볼 만하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원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탄희 의원이 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 내고 뭐 하고 해도 결국 안 될 건데 그러면 이탄이라고 하는 좋은 제목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과가 될 거라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상민, 박용진 이런 약간 좀 그래도 그러니까 원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뚫고 가실 수 있는데 이탄희 의원 많은 주목받지만 어찌됐든 초선인 상황에서 예. 혁신위를 이끌어라. 저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혁신위 자리가 우리 천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 혁신할 생각들이 별로 없는데 혁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거 쥐어짜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스킬이 필요해요. 예. 이게 다 윤석열 정부 탓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네. 탓하지 마시고 또 이 당내 민주당 보니까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네. 최고위원인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계속 고집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정청래 최고위원도 여유가 없나? 에,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응.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건 네. 정청래 의원이 잘못한 거예요. 응. 이건 정청래 의원이 과욕입니다. 과욕.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기억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청래 의원이 이게 최고위원 선거에 나올 때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냐면요. 어디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라디오 인터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본인이 최고위원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 보좌진들은 상당히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왜냐면 이번이 상임위원장 차례라는 거예요. 3선으로서 이제 차례가 왔는데 예. 보통 상임위원장들은 또 최고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고민을 했다. 그렇지만 내가 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때 최고위원 선거 나오기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1년 전에. 그러면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장과 최고위원이 겸직을 보통 관행적으로 안 해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때 당시에 박광호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 박광호 그 당시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였으니까. 그렇지만 정치라는 것은 지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당 내에서 이거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 해왔던 것이에요. 이게 상임위원장 장관을 했던 사람이나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나 아니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 안 되면 이걸 몇 명 할 사람 정의당 같이 몇 명 안 되면 그냥 이 사람이 또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에 169명 특히나 당의 중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임위원장이라는 경험을 하게끔 해줘요. 왜 본인이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는 너무 과욕을 부렸다. 예, 과욕이다. 네. 그래서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너무 이 정치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유는 없는데 욕심은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자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물론 국민의힘도 어려운데 막 옛날에 이준석 대표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예. 이상해졌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약간 정치적으로 문을 열고 명분만 안 주면 못 잘라요. 예. 어떻게 자릅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대대적인 절차를 전당대회에 거쳐서 선출했는데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는 못 자르거든요. 그럼 약간 더 여유를 가져도 돼요. 그러면 훨씬 본인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고 저 정청래 의원도 진짜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예. 제가 민주당에 뭐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있는데 뭐 하는지 그래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에요. 그 정도로 언론 주목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상임위원장 안 해도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의 장관 같은 거잖아요, 상임위원장이 약간. 예. 그런 것까지 이제 안 내놓겠다. 이제 결국 본인이 어떤 권한이나 뭐 이런 뭐 의전까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좀 저는 이유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뭐 본인이 무너지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다음 순위다. 아니 상임위원장 이재명 그럼 우리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당대표를 걸고 넘어져요? 그리고 그 거기서. 상임위 자리가 뭐 다른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어차피 민주당이 의원이 하는 건데 지금 뭐 그러면 상임위원장 무너지면 국회의장 아니에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국회의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들면서.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이 정말 이번에 해명 과정도 그리고 본인이 뭐 피해자다. 아니 이게 무슨 피해자입니까? 뭐 그럼 민주당에서 탄압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당에 다른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걸 본인이 그러면 그럼 본인이 최고위원 안 하시면 되잖아요. 최고위원 안 하고 상임위원장 하시면 되죠. 예.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은 정청래 의원은 욕심쟁이.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논란이 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선관위,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선거 출마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선관위, 정치인에게 선관위란 어떤 존재입니까? 뭐 경찰 같은 거죠, 뭐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친절한 경찰이죠. 미리 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네. 해도 되냐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선관위를 때린다.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정치권에서 공격하기 아주 좋은 이슈입니다. 그렇죠. 네. 명분도 있고 이거는 뭐 때릴수록 표가 음. 나와요. 근데 왜 생각만큼 표가 안 나오냐? 음. 우리도 낙하산 이딴 거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와 그래 공정과 상식이 부활했고 아 잘 됐어 역시 뭐 보수 정당이 들어오니까 더 좋네 이런 얘기가 뭐 그렇게 크게 안 나오잖아요. 결국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 뭐 상임 감사니 뭐니 보면 뭐 낙하산들이 있고 너네도 특혜하는데 뭐 선관위한테만 그래? 아, 물론 선관위 좀 심하긴 심해요. 예, 제가 막 예. 자녀들 가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제가 아무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민주당도 세게 때릴 수 있는데 네. 민주당도 생각보다 세게 안 그래요. 맞아요. 때리더라고요. 예. 저는 아무튼 그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선거를 우리가 뭐 민주당이 그동안 뭐 선관위를 확 쥐어잡고 뭐 이렇게 선거를 일부 뭐 선관위를 조작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정도로 네. 하니까 그거를 조용히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그랬나? 아니 그랬으면 그랬으면 대선을 이겼겠죠. 대선 이겼겠죠. 그리고 0.7%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재검표 하자고 물론 논의했겠죠. 선관위를 컨트롤하려는 민주당의 그 전 정권의 노력이 있었나? 뭐 이런. 정말 저는 민주당한테 아쉬운 게 그런 컨트롤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도 예. 문제. 권한을 줬으면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런 프레임이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민주당과 선관위를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예.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기저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 있구나. 예. 왜 그러냐면 이번 국정조사 논의에서도 무슨 북한의 해킹 그 관련 주제도 이번 국정조사에 넣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저 당은 여전히 역시 안 되는구나.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한 프레임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고 과거에 자기들이 졌던 선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진 것이고 이번에 선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겼죠? 부정선거도 아닌데 0.7%. 아, 이것도 부정선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더 크게 이길 더 크게 거였는데. 얘기했어야 되는데 부정선거 예. 선관위의 부정선거로 0.7%밖에 차이 안 났다는 컨트롤을 거 잘못한 아시더라고요. 건가요? 네, 그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소재로 이걸 삼으시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북한의 해킹 문제를 제대로 점검해야죠. 예. 우리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선관위 때리고 해킹 문제 얘기하고 하는 게 좀 안 좋아 보이는 면이 예.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직 부정선거 못 벌였나? 음. 근데 사실 이거는 부정선거랑 관련 없이 점검은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이걸 세게 드라이브 걸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그 어떤 히스토리가 사실 예.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는 좀 진짜 지금 대선 지선 다 이긴 그렇죠. 마당에 네.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됐고 혹여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쪽 표를 더 가져오려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 망령이 떠나질 않고 있어요.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제가 그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을 하시던 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선관위가 특히나 예산이 풍부하고 인력이 많다. 그 이유가 기재부에서 막 잘라서 국회로 보내는데 국회에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우호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입후보자들인지 아니면 현역 정치인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거의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전 단계에 어찌 보면 조사를 맡아서 하는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검찰보다는 그 먼저 그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또 행정기관이고 선거법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해석집이란 게 있어요. 예. 우리 선관위에 가보면 그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해석집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 법에 어긋나고 이러이러한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정말 각종 사례에 따라서 적용의 여부를 예를 들어서 위법일 수도 있고 적법일 수도 있고 이걸 판단하는 것이 선관위이기 때문에 이거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진짜 지역 선관위에서
아, 저 의원? 그래, 다음 선거 때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한번 그래 한번 보자. 맘먹고 예를 들어서 감시한다. 진짜 선거하기 힘들어져요. 진짜 예. 이 사소한 명함 하나 돌리는 것조차도 그냥 주의 경고로 끝 떠날 수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이거 우리 기소 의견으로 보낼 거예요. 검찰로 하면 그때부터 권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뒤가 땡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랑 네. 완전 다른 저는 고난을 좀 받아보고 싶었던 게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순천에서 선거하는데 제가 뭘 하는데 선관위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죠. 내가 뭐 진짜 뭐 돈 봉투 돌리면 어떡할 거야. 뭐 돌리지도 않지만.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저한테 그때 관심이 없어 가지고 예. 너무 저의 청렴함을 선관위가 걱정하십시오. 믿고 있는 거 내년 아닌가. 선거에서는 아마 이제 꼭, 관심 많이 가질 거예요. 관심을 많이 가질 것 아니면 같고. 그렇다고 타겟으로 삼으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선관위가 사실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인 사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의 부정 채용 논란이 이 국민들의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혹시 또 선관위 선거 앞두고 막 이걸 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한 어떤 전선이 그어지지가 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천하람 위원장님. 일단 한국노총이 예.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대화 단절을 하겠다. 네. 이걸 선언을 했는데 이게 수요일 밤에 결정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노동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동계와 불법에 이 엄단 대응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지층의 결집을 또 불러왔어요. 하지만 이 보니까 결국 이게 개혁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제 대화도 단절되고 어떤 정치적 합의 이런 것들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총선 이전에 뭔가 정치적인 합의를 할 생각이 과연 대통령실에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애당초에. 그러니까 제가 뭐 비판이라면 비판이지만 정말 노동계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뭘 이끌어내려고 했다면은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을 선임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직 놔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거냐면은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동의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 아직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최근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조금 풀겠다. 그러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조금 높이고 근데 그러려면 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돼요. 사실. 예. 고통 분담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거를 양대 노총에서 받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된 개혁 추진은 다음 총선에서 뭔가 과반이 되든 뭔가 정치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야지만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노총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런 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로 양대 노총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비위를 맞출 생각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아.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요즘 상황을 보면.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네. 그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그래도 한국노총이었는데 네. 지난번 광양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노총마저도 강경 모드로 지금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자에 대한 가치관, 네.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찌 보면 이게 대화의 상대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때려잡아야 될 사람들이다. 진짜 실제로 때리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이 뭐 대통령이 뭐 직접 그리고 그분들도 그 막 정글도 갖고 계시고 네, 막 다 뭐 이거 진압하는 경찰들도 이게 쉬운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문제긴 하지만은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정치하시지?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첫 해에 정말 이뤄내고 방향을 제시하고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오히려 이 기간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시기인데 이 시기를 그냥 버리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자기의 지지층 결집만을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보내신 건 아닌가. 노동자는 때려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어떤 일탈적인 방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그 부분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해요. 네. 하지만 노동 개혁을 외치셨으면 노동자들의 어떠한 지금에서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얘기와 함께 그러면 사업하는 주체의 어떤 그런 뭐 서로의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로 같이 앉아서 그걸 중재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 변호사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노동자의 이익과 양대 노총의 이익을 등치시킬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5년이나 이런 걸 좀 돌이켜 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위한 원대한 개혁 과제를 발표조차 한 정부가 있었나 싶어요. 이거는 양대 노총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대다수를 이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 되게 반가운 이슈인 거거든요. 저는 되게 담대하게 잘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거냐. 그리고 어찌 보면 기득권화 돼가지고 개혁에 저항하는 노총을 어느 정도는 설득도 하고 어느 정도는 끌고도 가면서 이걸 이뤄낼 거냐의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양대 노총 눈치 보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만 의식해가지고 필요한 개혁도 손도 못 대는 것보다는 저는 할 거는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화두가 저는 그냥 소멸 될 거라고 생각해요. 69시간 제시하셨던 거랑 똑같이. 사실 그게 네. 이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어렵습니다. 것이다. 예.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